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쓴 거대한 전염병 사태였습니다. 이 병은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에 기생하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 벼룩이 사람을 물면 세균이 혈류로 침투하여 몸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사람들은 주로 목,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의 가래토시라고 불리는 부어오른 림프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부종은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또한 고열, 오한, 구토, 근육통, 그리고 극도의 쇠약함을 겪었습니다. 많은 경우 내부 출혈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변했는데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가레토 패스트는 림프계를 공격했습니다. 폐혈성 패스트는 혈액을 감염시켜 장기 부전을 일으켰습니다. 폐 패스트는 폐를 공격했으며 기침과 호흡을 통해 직접 전파될 수 있어 특히나 위험했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세균이나 감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병이 나쁜 공기, 신의 형벌 또는 점성술적인 이유로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사연료법이나 약초 혼합물 같은 치료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당시 도시들은 너무 붐비고 불결했으며 쥐들로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무역로를 따라 감염된 배들이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질병을 실어 날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 몇 년 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천연두는 바리오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이었습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 특히 기침, 재채기, 그리고 오염된 옷이나 침구류를 만지는 것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뒤 혈류로 이동하여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며 여러 장기를 공격했습니다. 감염 후 보통 고열, 심한 두통, 허리 통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이내에 얼굴에 발진이 나타나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 발진은 체액이 찬 물집으로 발전했고 이후 두꺼운 딱지로 변했습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특히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영구적인 외모 손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안구 감염으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연두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수많은 발병 사례에서 감염자의 약 30%가 사망했습니다. 이전에 이 병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인구 집단,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 사망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질병은 유럽인들과의 접촉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비극적으로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천연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수분을 유지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한 돌파구는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700년대 후반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에 노출되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에 진행된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은 점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 나갔습니다. 1980년대에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근절이 선언된 질병이 되었습니다. 에이즈는 면역 체계, 특히 신체가 감염과 싸우도록 돕는 CD4 T세포를 무너뜨리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 정액, 질 분비물, 직장 분비물, 그리고 모유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일반적인 감염 경로로는 보호 장비 없는 성관계, 주사기 바늘 공유, 과거의 수혈, 그리고 출산이나 모유, 수유 중에 모자 감염 등이 있습니다. HIV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 내부에서 복제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이러스는 이 세포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면역 체계를 크게 약화시킵니다.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발열, 인후통, 발진, 림프절 부종과 같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겪습니다. 이 단계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흔히 가벼운 질환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가 지나면 바이러스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길고 긴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면역 체계를 갉아먹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CD4 세포 수치가 점차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결국 이 상태는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으로 악화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회 감염과 암에 매우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결핵, 폐렴, 카포시 6종, 그리고 치명적인 진균 감염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HIV의 완치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의존하며 이는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 수치를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면역 기능을 보존하며 타인에게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은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대화 또는 노래를 할 때 세균이 포함된 미세한 비말이 방출되면서 공기를 통해 조용히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비말을 들이마시면 세균이 폐로 들어가 증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잠복 결핵 감염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균이 몸 안에 숨죽인 채 남아 비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감염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병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스트레스,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세균이 다시 깨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활성 결핵은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지만 뇌, 신장, 척추를 비롯한 다른 중요한 장기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 객혈, 가슴 통증,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있습니다.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폐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신체의 산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핵은 교도소, 보호소, 공장, 난민 캠프와 같이 붐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쉽게 퍼집니다. 빈곤,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영양 부족은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진단에는 흉부 엑스레이, 피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가래 검체의 정밀한 실험실 분석이 포함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되고 장기적인 항생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약물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험난한 치료 과정을 끝까지 마쳐야만 합니다. 불안전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두려운 약제 내성 결핵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종균들은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며 전 세계 공중보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감염병 중 하나로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암컷, 얼룩날 개모기에 물렸을 때 사람에게 전파되는 플라스모디움 원충에 의한 끔찍한 기생충 질환입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 기생충이 혈류 속으로 곧바로 주입됩니다. 이 기생충들은 간으로 이동하여 증식한 다음 적혈구로 무자비하게 침투합니다. 적혈구 안으로 들어간 기생충은 그 안에서 번식하여 결국 세포를 파괴하고 터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생충이 혈류로 쏟아져 나오며 고통스러운 감염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혈액세포의 파괴는 말라리아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초기 증상은 보통 감염 후 10일에서 15일 사이 나타나며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그리고
극도의 피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기생충의 번식 주기에 맞춰 잔인하게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치료를 적기에 받지 않으면 말라리아는 중증으로 발전하여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증 말라리아는 적혈구 손실로 인한 빈혈, 저혈당, 신장부전, 발작, 그리고 깊은 혼수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중 한 형태인 뇌성 말라리아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나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은 특히나 이 질병에 한없이 취약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여전히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모기 통제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는 감염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살충제 처리, 모기장 사용, 철저한 실내 방역, 그리고 모기의 온상이 되는 고인물 제거 등이 있습니다. 진단은 기생충의 존재를 밝혀내는 정밀한 혈액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료에는 기생충의 생애 주기 각 단계에 맞춰 이를 사멸시키는 강력한 항말라리아 약물이 사용됩니다. 약물 내성으로 인해 일부 치료제의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연구가 인류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 특히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식수가 안전하지 않은 빈곤한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됩니다. 세균이 포함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계로 침투해 소장에서 맹독성의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은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정상적인 균형을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수분을 대변으로 강제 배출하게 만듭니다. 이는 창백하고 물 같은 모양 때문에 종종 쌀뜨물변이라고 불리는 걷잡을 수 없고 극심한 설사를 유발합니다. 심한 구토와 다리 경련 역시 흔하게 환자를 괴롭힙니다. 콜레라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영향은 바로 급격한 탈수 증상입니다. 환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따르지 않으면 이는 저혈압, 쇼크, 신장 부전, 그리고 비극적인 사망으로 직결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콜레라는 자연재해, 참혹한 분쟁 또는 상수도 시스템을 파괴하는 인프라 붕괴 이후에 어김없이 찾아와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난민 캠프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빈민가 지역은 특히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폐기물 처리는 세균이 상수도로 너무나도 쉽게 흘러들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진단은 대변 검사를 통해 확정되지만 유행 시기에는 사태의 시급성 때문에 종종 증상만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1차적인 치료법은 수분, 염분, 당분이 신체의 정확한 비율로 혼합된 경구 수액제를 투여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증세가 위중한 환자의 경우 신속한 정맥 수액 주사와 항생제 투여가 생사를 가릅니다. 예방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적절한 하수 처리 시스템, 꼼꼼한 손 씻기, 그리고 안전한 조리 과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고위험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제때 수분만 공급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대규모 발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서기 541년부터 549년 사이 비잔티움 제국의 위대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통치 기간에 발생한 거대한 범유행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과 동일한 원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배와 무역 대상단을 타고 지중해 전역을 누비던 감염된 쥐, 그리고 그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교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감염된 벼룩이 사람을 물면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걷잡을 수 없이 증식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사타구니, 겨드랑이 또는 목의 림프절이
끔찍하게 부어오르는 가래톳 패스트 증상을 보이며 고통받았습니다. 고열, 오한, 구토, 쇠약, 그리고 제정신을 잃는 헛소리 증세가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우 감염은 폐혈증과 내부 출혈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폐혈성 패스트로 악화되거나 폐를 공격하고 기침을 통해 전염되는 폐패스트로 악화되었습니다. 당시의 도시들은 발 디딜 틈 없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 위생 상태는 참담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항구의 산더미처럼 보관된 곡물 화물들은 거대한 쥐떼를 끌어들였고 이는 질병이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이 낙엽처럼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학적 이해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약초요법, 피를 뽑아내는 사열요법 등이 치료법으로 동원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죽음의 그림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포와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피해 도시와 농경지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이는 끔찍한 식량 부족과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규모 범유행은 노동력, 군사력, 그리고 세금 기반을 철저히 갉아먹어 강력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켰고 옛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영토를 수복하려던 유스티니아누스의 야심찬 계획에 처참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뚜렷하게 기록된 패스트 범유행이자 유럽과 지중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대화 또는 숨을 쉴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미세한 비말을 통해 은밀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이 독한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나 물체 표면에서 최대 2시간 동안이나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감염자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무서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노출 후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뚫고 들어가 혈류를 타고 온몸의 장기로 퍼져나갑니다. 증상은 보통 7일에서 14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며 고열, 기침, 콧물, 충혈되어 눈물이 흐르는 눈,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입안에 코플릭 반점이라 불리는 작은 하얀 반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홍역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징후입니다. 며칠 뒤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점차 폭포수처럼 아래쪽으로 온몸에 번집니다. 이 발진은 피부에 감염된 세포와 치열하게 싸우는 면역 체계의 반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홍역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철저하게 약화시켜 수개월 혹은 심지어 수년 동안 다른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 뇌염이라 불리는 무서운 뇌염증, 심한 설사, 평생의 상처가 되는 실명, 그리고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가장 큽니다. 백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전 홍역은 주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며 매년 수백만 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전에 병에 노출된 적이 없는 고립된 인구 집단에서 발병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1960년대에 도입된 기적의 홍역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홍역은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 압도적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높은 백신 접종률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발진티푸스는 주로 리케차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련의 세균성 질환입니다. 유행성 발진티푸스라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는 불결한 환경에서 번식하는 사람의 몸니를 통해 전파됩니다. 이가 감염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
이 스스로가 무서운 세균의 매개체로 변모합니다. 세균은 이에 배설물로 배출되며 가려움에 참지 못해 긁어서 상처가 난 피부나 연약한 점막을 통해 인체로 침투합니다. 감염 후 1주일에서 2주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서서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 징후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고열,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 오한, 뼈를 깎는 듯한 근육통, 기침,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극심한 쇠약이 있습니다. 병이 잔인하게 진행되면서 가슴에 검붉은 발진이 나타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무섭게 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환자는 정신적 혼란, 헛소리,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균은 혈관의 내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과 혈액 누출을 일으킵니다. 이는 인체의 혈액 순환을 망가뜨리고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심장, 신장, 뇌 기능이 정지되는 끔찍한 다발성 장기 부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발병 시의 치사율은 20%에서 최대 60%라는 경이적인 수치에 달했습니다. 발진 티푸스는 숨막히는 인구 밀집, 끔찍한 위생 상태, 깨끗한 옷과 따뜻한 목욕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환경에서 맹위를 떨칩니다. 이 병은 절망이 가득한 난민 캠프, 좁고 더러운 교도소, 그리고 군대 막사 등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피난민이 대거 발생하며 위생이 무너졌던 여러 참혹한 전쟁 시기에 대규모로 유행했습니다. 진단은 환자의 피를 뽑는 혈액 검사와 눈에 보이는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치료에는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항생제가 쓰이며 특히 조기에 투여할 경우 독시사이클린이 마법과도 같은 매우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철저하게 청결한 위생, 깨끗하게 세탁된 옷, 살충제 사용,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매개체인 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유행은 드문 일이지만 발진 티푸스는 여전히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척박한 지역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에볼라는 필로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체액, 장기 또는 미세한 상처가 난 피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끔찍하게 전파됩니다. 감염은 아픈 가족을 돌볼 때 적절한 보호 장비가 없는 헌신적인 의료진의 진료 행위 중,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직접 어루만지는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통해 너무나도 흔하고 비극적으로 일어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인체의 방어막인 면역세포를 역으로 감염시키고 혈류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파괴하고 신체가 피를 먹게 하는 혈액 응고 기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이는 광범위한 내부 및 외부 출혈, 치명적인 체액 손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증상은 보통 노출 후 2일에서 20일이라는 피말리는 잠복기 사이에 나타납니다. 초기 징후로는 갑작스럽게 끓어오르는 발열, 극심한 두통, 근육통,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무기력함, 불타는 듯한 인후통, 그리고 피로가 있습니다. 병이 무자비하게 악화되면서 환자들은 끊임없는 구토, 설사, 복통, 그리고 기괴한 피부 발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눈, 코, 입, 그리고 내부 장기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에볼라는 인체 내에 극심한 폭풍 같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증상들이 결합되어 환자는 쇼크, 심각한 저혈압, 그리고 몸의 장기가 하나둘씩 멈추는 다발성 장기 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주요 발병 당시의 치사율은 바이러스의 변종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 따라 25%에서 무려 90% 이상이라는 절망적인 수치에 달했습니다.
이 끔찍한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호복으로 무장한 고도로 전문화된 실험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치료는 잃어버린 체액을 보충하는 정맥 수액 주사, 산소 치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혈압 관리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에 집중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한층 높아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볼라의 끔찍한 발병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비극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신속한 대응팀 파견, 철저한 격리 조치, 숨막히는 접촉자 추적,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교육은 이 악몽 같은 감염을 차단하고 광범위한 유행을 막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로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는 감염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병에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감염된 침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도 조용히 퍼질 수 있습니다. 불량한 위생 상태와 깨끗한 물의 부족은 이 병이 번져나가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과 장의 자리를 잡고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겪거나 아예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보통 발열, 인후통,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뻐근한 피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초기 징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과 너무나도 비슷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극히 일부의 경우 바이러스가 혈류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생명의 중추인 신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악랄한 바이러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소중한 신경세포인 운동 뉴런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신체의 근육이 힘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마비 증세는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며 다리, 팔 또는 호흡을 담당하는 생명과 직결된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는 근육마저 마비된다면 환자는 생존을 위해 기계호흡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철의폐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무거운 금속 장치가 널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병을 이겨내고 회복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점진적인 근육 약화와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는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현재 소아마비에 손상된 신경을 되돌릴 완치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눈물겨운 물리치료, 통증 관리, 그리고 헌신적인 보존적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백신 접종뿐입니다. 두 가지 주요 백신, 즉 주사용 불활성화 소아마비 백신과 먹는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대적인 예방접종, 캠페인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아마비는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치열한 내전,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병이 여전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있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에 의해 발생하는 파괴적인 세균성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질, 항문 또는 구강 성교 중에 매독 궤양과 아주 작은 직접 접촉만으로도 병원균은 새로운 숙주로 전파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임신 중 감염된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 뱃속의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선천성 매독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피부나 연약한 점막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 혈류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치료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병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무섭게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전혀 다른 증상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기 매독이라 불리는 첫 번째 단계는 보통 병원균이 침투한 감염 부위에 굳은 궤양이라 불리는 통증 없는 작은 상처가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이 궤양은 몇 주 이내에 흔적도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서 세균은 몸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기 매독인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발열, 림프절 부종, 피로,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과 함께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기괴하고 광범위한 붉은 발진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경고 신호조차 별도의 치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 질병은 눈에 띄는 증상이 전혀 없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길고 어두운 잠복기에 접어듭니다. 이 은밀하고 조용한 단계는 사람에 따라 수년에서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세균은 결코 멈추지 않고 신체의 뼈와 심장, 뇌를 포함한 내부 장기들을 조용히 파괴해 나갑니다.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3기 매독에 이르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병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며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뇌, 신경, 심장, 혈관, 눈, 그리고 뼈까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와 신경을 갉아먹는 신경 매독은 신체 마비, 기억을 잃는 치매, 영원한 어둠인 실명, 심지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성격의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심혈관 매독은 돌연사를 부르는 심부전과 팽창하는 시한폭탄 같은 동맥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환자의 피를 뽑아 매독균의 흔적을 찾아내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매독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통해 생각보다 쉽게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받지 않은 감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끔찍한 비극이자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엔테리카 혈청형 티피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성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이 병은 세균이 섞인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전파됩니다. 이는 주로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식수가 안전하지 못하며 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빈곤한 환경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강한 위산을 견뎌내고 소장의 장벽으로 파고들어 침투합니다. 그곳에서 혈류로 들어간 세균은 몸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간, 비장, 골수, 그리고 쓸개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로 퍼져나갑니다. 세균은 자신을 파괴해야 할 면역세포 내부로 숨어 들어가 오히려 그 안에서 증식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초기 방어 체계를 교묘하게 피하는 무서운 생존 전략을 보여줍니다. 증상은 보통 노출 후 일주일에서 2주일의 조용한 잠복기가 지나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초기 징후로는 해열제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고열,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무기력, 깨질 듯한 두통, 복통, 입맛을 잃게 하는 식욕부진, 그리고 변비나 심한 설사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가슴이나 복부에 장미진이라 불리는 작고 옅은 분홍색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 병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병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환자는 극심한 고열 속에서 정신적 혼미함, 반응이 둔해지는 짙은 무기력, 그리고 제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티푸스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장출혈, 장벽이 썩어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 온몸으로 염증이 퍼지는 전신 감염, 그리고 치명적인 쇼크가 포함됩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발생하면 장 속의 온갖 세균과 내용물이 깨끗해야 할 복강으로 쏟아져 나와 맹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복막염 감염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진단은 환자의 피를 뽑는 혈액 배양, 대변 검사 또는 가장 정확하지만 고통스러운 골수 검사를 통해 세균의 존재를 확인하여 확정됩니다. 치료에는 질병의 진행을 막는 항생제가 쓰이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투여할 경우 증상을 극적으로 완화하고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존의 항생제에 듣지 않는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이 점점 더 흔해지면서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갈수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에서 무사히 회복된 후에도 일부 환자들은 쓸개 등의 균을 품고 있는 만성 보균자가 되는데, 이는 그들이 아무런 겉보기 증상 없이 계속해서 세균을 배설물로 배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러한 보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만지고 물을 마시며 수많은 타인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질병의 완벽한 예방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의 공급, 철저하고 적절한 위생하수 관리, 식당과 가정에서의 안전한 식재료 취급, 그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